제가 이렇게 학회 강의가 아니고 환자분들이나 환자 보호자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던 한 10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 더 부담되고 긴장도 되고 용어 같은 것들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이렇게 조금 고민도 좀 하고 했는데,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중간중간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손들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그때 제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산부인과에서 산모들을 주로 보는 산과 전문입니다. 우체태아약 분과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공지가 된 대로 임신을 받은 가임기 여성들이 임신을 준비하고 임신을 이제 유지하고 어떤 출산할 때 어떤 임신 결과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신경증을 줄이고 예후를 좋게 하는 데에 대한, 그래서 사실은 가임기 이식을 받은 여성분들이 있다면은 임신을 시도하기 전에 꼭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오늘 그런 것만 좀 아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소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할 수 있는데요. 이식을 받은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 대형 병원에 우체태아약 전문의, 즉 산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다. 더 정확히는 임신을 시도하기 전에 먼저 찾아와서 계획을 같이 이식을 시행해 주신 분이나 이식을 관리해 주시는 내외과 전문의 말고도 상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사실은 이식 산모들의 어떤 임신을 했을 경우에도 지병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게 맞으니까, 사실 어떤 환자들, 저희가 이제 여기 말씀드린 대로 고혈압 환자, 간경화 환자, 이런 환자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다 고위험 산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식 산모도 그런데요. 고위험 산모라 하면 일반인들은 임신을 하면 그 경과에 따라서 일반적인 받아들일 만한 합병증이 발생이 되는데, 예를 들어 어떤 환자는 임신의 예후가 그거보다 훨씬 더 악화된다는 거죠. 일반 집단보다. 거꾸로 임신을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고혈압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간경화나 자기 질병이 또 악화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특히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내과를 다니는 가임기 여성들은 여러 가지 피약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런 환자들이 임신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약을 임신을 했음에도 끊지 못하고 꼭 먹어야 되는 약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약들이 산모나 아기한테 약간의 좋지 않은 영향이 있다 해도 먹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야기할 때는 저희가 임신 초기에도 복용을 권유하죠. 일반적으로 배가 먼저 주수가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 진통이 오거나 양수가 흐르거나 그래서 아기를 낳을 수도 있죠. 그걸 조산이라고 해서 조산. 우리가 임신 중독증 하는데, 임신 중독증이 생겨도 배는 아프지 않지만 엄마 건강이나 아기 건강 때문에 미리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조산이라고 그러고 밑에 걸 아기나 엄마 때문에 낳는 조산, 어찌됐건 조산을 하게 되죠. 근데 이런 이유 때문에 먼저 나서 아기가 작을 수도 있지만 주수에 비해서 아기들이 작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저체중아, 그 한 주수에 100명을 세워두면 90등보다 자동은 저희가 작다고 하는데, 그리고 분화 방법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많이 제한절개를 낳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고위험산모들은. 당뇨 같은 것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병이 악화되는 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지병, 내과에서 잘 관리를 받고 잘 지켜봐야 되는 지표나 증상들이 많이 나빠지는 경우,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거고요. 아까도 약, 되게 많이 투약하는 약들은 병원과 상관없이 염증을 억제하는 약들을 많이 씁니다. 내과에서. 염증을 억제하는 약들의 대표적인 게 스테로이드입니다. 여러분들 스테로이드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 먼저 많이 들으셨겠지만, 스테로이드가 없으면 사람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죠. 스테로이드가 아니면서 염증을 억제해 주는 게 아스피린입니다. 아스피린. 산모들은요, 아스피린 일반 용량을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어린이 아스피린은 필요할 때는 먹을 수 있지만, 아스피린을 먹지 않는다. 개보린이나 낙센이나 이런
브루펜이나 이런 건 절대 먹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는 게 맞을 겁니다. 뭐 며칠은 쓸 수 있지만 그냥 안 먹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게 맞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말라리아 제제 같은 약들도 류마티스 환자에서 쓰는데 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많이 해당되는 약들인데 뭐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환자나 본인이 환자이시거나 가족 중에 환자분이 있다면 우리 프로그래프, 뭐 아드바그래프 하는 타크롤리무스나 FT506이라고 처음에 나왔었죠. 그리고 사이클로스포린 이런 약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본인이나 가족분들 중에서 셀셉트를 쓰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요. 이 셀셉트도 임신 중에는 쓰면 안 되는 아주 대표적인 약입니다. 자, 그래서 장기 이식, 뭐 제가 사실 이식 전문가는 아니고 저희 병원에서 이식을 받은 산모들을 저희 병원에서조차도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식의 빈도가 제가 인턴을 하던 90년대 후반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요. 지금은 뭐 그때와 비교할 수 없게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가임 여성에게서도 이식한 이후에 임신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간이식과 관련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신 분인데요. 스탈츠 박사입니다. 이 사람이 있는 마지막에 퇴임을 했던 병원이 피츠버그고 강정호 선수가 가 있는 바로 그 옆에 있는 병원인데요. 그 병원을 제가 어떻게 이후 연수 기간 중에 제가 그 근처에 있는 도시에서 연수를 했는데 그 병원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게 벽화에 있습니다. 이식하는 의사들은 환자를 구하지만 그 환자들이 나중에는 우리를 이제 구하게 되더라. 그렇죠?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해서 저희가 항상 밤을 새고 이렇게 환자를 볼 때 그 환자들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일해주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67년에 처음으로 성공을 하죠. 간이식을 63년에 실패를 했는데 그래서 이분이시고 그래서 이분이 지금 만 90세 그리고 이분의 이름을 딴 센터에서 그 후학들이 있습니다. 저분이 처음에 환자를 살렸고 저분의 배움을 받으신 분들이 또 환자를 살리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간이식을 최초로 했고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 가족분들이 드시고 있는 약들을 임상에 처음 사용할 수 있게 미국 식약청 허가를 이끌어내신 분이기도 하고요. 약을 많이 쓰면 부작용이 많이 생기죠. 근데 그런 부작용들이 약을 끊으면 많이 좋아지더라라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주 드물지만 림프계가 증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바이러스, EB 바이러스 같은 것도 많이 늘어나는데 약을 줄이면 괜찮아지더라, 좋아지더라, 돌이킬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것도 이분이 다 해내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ER이라는 드라마도 있었는데 그 후속으로 CBS에서 이분을 모태로 한 드라마가 생겼다고 합니다. 저도 요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왜 세 강이냐면 피츠버그가 세 강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무대를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땄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드라마도 나왔다. 이 사람을 모태로 해서.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지만 장기를 이식받은 분들은 자기 생명도 구해서 그분이 일을 하시기도 하겠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그분이 그 여성분이 아기를 낳는다면 그 뭐 엄청난 거죠. 그렇죠? 본인이 어떤 인류를 위해서 뭐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또 자제를 낳아서 그게 참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뭐 약간의 서론을 말씀드린 거는 이런 환자분들이 임신을 했을 때 저희의 사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임무고 잘 관리해드려야 된다는 어떤 사명감을 느끼게 됐다는 뜻이고요. 임신 시도 전에 이렇게 많은 걸 알고 준비해야 되는데 미국 보고에 의하면 절반 이상은 그냥 임신을 합니다.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신장이식 같은 경우에 신장이식 받기 전에 신장질환이 많이 진행이 되면요. 임신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럼 이식하고 나면 급격히 기능이 좋아지니까 임신이 잘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상담을 받지 못하고 임신이 된다는 뜻이고요. 저 역시 사실은 저희 병원에서 이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외래래 언제쯤 임신을 하면 좋습니까? 라고 왔던 산모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다른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을 가끔 오긴 하는데요. 그만큼 교육도 아직 안 돼 있고 여러 가지가 문제죠. 그래서 저희도 좀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피임은
이식을 하고 모든 병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 유방암을 걸렸고 유방암을 수술하고 우리가 얼마 동안 임신하지 말라 그러냐? 한 2년입니다. 근데 그 2년이라는 기간이 대부분의 병들, 암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병들이 재발을 많이 하는 시간이 그 2년이거든요. 그럼 재발을 하면 약도 써야 되고 CT도 찍어야 되고 이런저런 걸 해야 되는데 임신을 하면 그게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개 한 2년. 마찬가지로 이식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한 2년간은 임신을 안 하는 게 좋다. 이유가 2년 이내에는 그 이식을 받은 여성이 건강이 악화되더라. 근데 이제 어떤 보고는 1년만 지나면 괜찮다. 뭐 이런 보고. 그래서 대개 가이드라인이 이 두 연구 때문에 그런지 1, 2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건 뭘로 피임을 해야 되느냐? 루프로 하면 되느냐? 루프 자궁내 피임 기교로. 이유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질병이 있는 엄마건 없는 엄마건 이렇게 봤을 때 1번은 오케이고 2번은 득이 많으니까 써도 되는. 그러니까 1, 2번이 써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 2번이 뭐냐면 주로 콘돔이나 여성용 콘돔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것들은 사실은 얼핏 얘기해서 계획하는 피임도구는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 위에 있는 2번이라고 쓰여 있는 거에 바로 다 루프들입니다. 그래서 루프를 권장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자칫 잘못하면 신경 안 쓰면 임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식을 받은 여성이 한 1년 내지 2년은 피임을 하는 게 좋고 기부는 어떤 걸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식을 한 분들을 진료함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모든 가이드라인은 미국에서 나옵니다. 이게 NTPR, 약자인데요. 미국 이식을 하는 산모들의 어떤 임신 등록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미국 하면 여러 가지 세계에서 앞서가는 일을 많이 하는데 의학, 특히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참 숙연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게 없다면 저희가 어떻게 진료를 할 수 있을까? 공부할 거리가 없는 거거든요. 책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거는 책을 떠나서 이런 등록 사업을 했고 이런 등록 사업을 91년에 시작해서 지금 만 25년이 지난 다음에 저희가 환자들을 대해서 해줄 얘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걸 보면 대단한 것 같고 그래서 이 센터의 이름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생명의 선물 연구소 이런 겁니다. 여기서 시작한 게 25년. 여기는 이제 아까 피츠버그라고 말씀드렸지만 바로 옆에 인접한 필라델피아 토머스 제퍼슨 의대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 보면은 사이트에 여기서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이 사이트에 등록된 사람들이 환자 수로만 2,000명이 넘었고 여기서 태어난 아기 수가 3,300명입니다. 3,300명이라고 하면 한 명의 여성이 2명을 낳았을 수도 있고 쌍둥이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런 거 다 감안하면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매년 나오고 저희 같은 의료진한테 무료로 볼 수 있는 논문으로 나오는 건 한 3, 4년마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면요. 지금 제가 3,300명의 아기의 결과를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근데 이전 17년 25년간 3,300명이었는데 이전 17년 동안에는 1,600명밖에 안 돼요.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8년 동안 그 전에 17년에 비해서 그만큼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겠죠, 이거는. 그래서 아마 5년 뒤쯤에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는 훨씬 더 많은 얘기와 훨씬 더 정확한 얘기와 그런 걸로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추세로 보면 아마 5년 뒤면은 한 6,000명쯤 되겠죠, 애기 수가. 그래서 이게 아멘티 박사님인데 아쉽게도 2014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이게 지금 20주년 기념 행사를 한 거고요. 그래서 2011년도에 한 거고. 근데 이제 3년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참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거를 알고 참 너무 이분이 다 이 논문을 내고 지금 말씀드린 거에 90%는 이분이 있으신 건데 그래서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제 역사를 좀 말씀드리면 58년도에 첫 음으로 이식받은 산모에서 아기가 태어났고요. 그런 등록사업 91년도부터 20년이 지나갔고 아기를 낳은 자제를 데리고 온 겁니다. 23호들이. 되게 많죠.
자, 그러면 이렇게 건강하게 20년이 지나도 자기 자식과 함께 몰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알아봐야 되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들 있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 중에서 너무너무너무너무 좀 불행하게도 중요한 상가적인 합병증은 너무 많이 증가합니다. 보면 아까 임신 중독증이라고 하는 건 혈압이 높아지는 병인데 많이 늘어나고요. 너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많이 생겨요. 아기도 보통의 확률보다는 2배 이상 증가되기까지 하고요. 저양절개로 낳는. 그 다음에 단 이제 저희가 조금 그나마 저희가 기뻐할 수 있는 건 거부 반응은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해본 바로는 임신을 했다고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임신을 하면 감염의 기회는 일반 산모들처럼 좀 늘어나고요. 이 드문 합병증은 제가 잘 찾아보질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이식 환자에서 이제 약을 계속 쓰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약을 써야 될 것이냐? 제가 지어놨습니다. 아예 아스피린 드시면 안 된다고 해서 지어놨고요. 셀세트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 지어놨고요. 대개는 스테로이드랑 프로그래프 갖고 이제 움직이죠. 프로그래프를 가지고. 왜 이걸 갖고 움직이냐면 D형을 증가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 약은 괜찮습니다. 애기한테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 표와 뒤에 나오는 표가 어떤 임신 예후를 보여주는지 함축한 건데요. 자, 이게 신장 이식 받은 분들이고요. 이게 간 이식 받은 분들이에요. 근데 뭐 몇 퍼센트, 그럼 도대체 정상이 얼만데 이게 높다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문제고, 왜 퍼센테이지가 그 유명하다는 등록 사업에서 나왔는데, 어디는 53이 64, 이게 53이면 53이죠, 64냐. 면역 억제제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약을 먹은 산모는 53%로 나왔다. 뭐 예를 들어 프로그래프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고요. 자, 이제 이거 보시면 빨갛게 되어 있는 거가 일반 산모의 비율인데 빨갛게 되어 있는 쪽이 다 늘어난 거예요. 일단 다행히 당뇨는 비슷하고요. 거부 반응도 비슷해요. 그 다음에 아기가 생존한 애를 응애응애 울면서 분만실에서 얻을 확률도 비슷합니다. 이게 한국 자료랑 비교해보면. 근데 다만 조금 다른 것들이 있죠. 빨간 거 한번 보십시오. 임신 중독증이요. 보통 100에 3, 4명 생겨요. 뭐 어떻게 보면 흔하진 않지만 근데 지금 보면 신장은요. 10배가 더 생깁니다. 간은 좀 나요. 그죠? 고혈압도 보면 신장 이식받은 분들은 절반 이상 생긴다 보면 되겠죠. 그리고 조산도 보세요. 조산은 보통 한 열에 1명 정도밖에 안 생기는데 절반 이상 조산을 합니다. 신장 이식을 받은 분들의 아기가. 제왕절개도 많이 높아요. 한 2배까지 높아집니다. 신장 이식. 그래서 이게 확실히 고위험 임신은 맞구나라고 인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럼 고위험 임신이 맞을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런 거에 관련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너무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이 임신 경과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 많이 좋아지고 있고 지금 준비를 하면 그 안에서 정말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고혈압, 임신중독증 이런 것들이 많이 높아지고요. 이런 결과는 다른 사람이 정리한 거에서도 비슷하게 확인이 돼요. 그래서 아무튼 고위험 임신이다. 굉장히 고위험 임신이다.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셀세트 드시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요. D형은 보통 100에 3명 생기는데 거의 10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임신 전에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모약적인 제가 상담을 할 때 저는 외래 환자들이 오면 그냥 괜찮다고 안 하고 대부분 걱정하고 그 다음에 저의 진료의 목표는 환자들이 제 진료실을 나간 다음에 인터넷을 찾지 않게 하는 게 제 1차 목표거든요. 그래서 같이 봐요. 이런 걸 보고 같이 보는데 셀세트는 한 번에 쓰지 말라고 아주 간결하게 나옵니다. 대개는 애매한 약들은 주저리 쓰는데 절대 쓰지 말아야 될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씁니다. D형이 많이 증가합니다. 사이클로스포린이라는 약 아시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프, 아드바그래프, 타크롤리무스 같은 얘기죠. FK506 쓸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솔론도라는 약 아시죠? 프레드니존, 스테로이드 약 쓸 수 있습니다. 이식 환자 말고도 많이 씁니다. 내과 환자들 중에. 근데 이제 이럴 때는요. 아기가 입술 갈림증이 잘 생긴다고 해서 입술을 좀 잘 보라고 저희가
항상 저희 의료진들한테 제가 강조하고, 그 이후에는 아기가 조금 덜 자랄 수 있다 하는데 뭐 못 먹는 약 아닙니다. 그래서 이식 환자들도 충분히 약을 먹으면서 갈 수 있다. 다만 셀세트를 쓰고 있다면 미리 다른 약으로 바꿔서 안정화를 한 다음에 임신을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중에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고요. 생전 출생아라는 개념은 애가 몇 주에 낳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조산을 했다 해도 분만실에서 아기가 첫 울음을 울 수 있는 그런 확률이죠. 근데 그거는 일반 집단이랑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기의 첫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는 내가 이식을 했지만 이식을 하지 않은 산모들이랑 같다. 다만 아까 자꾸 말씀드렸지만 임신 중독증 너무 높아지죠. 한 10배 가까이 신장 이식하면 높아집니다. 간 이식하면 7, 8배. 어쩔 수 없이 조산을 해야 돼요. 엄마를 살리려면. 그러니까 조산 빈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아기들도 좀 작아진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신장 이식 산모들 먼저 말씀드리는데, 간 이식 산모도 크게 다르진 않는데 비율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같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왕절개는 아까 한 2배 정도, 일국 부위에 한 3분의 1 제왕절개를 합니다. 10명 남아 한 3명 제왕절개를 하고요. 저희 병원도 비슷한데 저희 병원은 그거보다 오히려 더 낫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이, 대부분이 고령 산모임에도 불구하고 3분의 1 확률을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적게 하는 병원인데, 아무튼 일반 빈도보다 한 2배 정도는 신장 이식을 하면 제왕절개로 낳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저희 병원에서 낳은 환자들을 그냥 자동 검색되게 의무기록실에 좀 부탁을 드려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 건데요. 간 이식 산모는 3명밖에 없었어요. 이 중에 한 명이 제가 최근에 연수 갔다 와서 분만을 했던 분인데, 되게 보면 만삭이 나신 게 좋습니다. 빨간 게 만삭이 나신 분들인데, 확실히 신장 이식 받은 분들이 저희 병원에서도 만삭 분만이 좀 떨어집니다. 근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개 조산을 해도 32주 이후 애들은 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조산을 해도 애기들을 건강하게, 여기 이식을 받고 태어난 아기들은 대부분은 건강할 것이다. 그러니까 30을 넘긴 숫자의 아기를 낳았다면 대부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까맣게 된 게 제왕절개 숫자인데, 확실히 뭐 숫자가 적긴 하지만 간 이식에 비해서 신장 이식에서 제왕절개 빈도가 조금 저희 병원도 높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제가 강의록에 써드린 내용입니다. 강의록에서는 뭐 슬라이드를 첨부를 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다 지금 거의 대부분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임신 중독증, 이게 자간전증인데 임신 중독증이 늘어난다. 임신 중독증 잘 알고 계시고요. 임신 중독증을 우리가 초기에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신 중에는 자주 병원에 오고 의사 선생님의 어떤 지시나 외래 추적 관찰의 어떤 주기를 잘 지키셔야 되고요.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부 반응은 늘어났다는 보고를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부 반응 때문에 약을 올리거나 그럴 필요는 빈도가 조금 작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태아기형 빈도는 모든 약을 써도 되지만 셀셋만 쓰면 안 된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염은 여러분들 이비바이러스 여기서 환자이신 분들은 체크하는 경우 가끔 있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어차피 감염은 이 비임신 중에도 그걸 치료하는 게 아니고요. 약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특별한 치료법은 없다고 되어 있고요. 당뇨는 비슷합니다. 이식을 안 받은 상모에서도. 어떻게 보면 신장 이식 환자가 이거를 만족시켜야 임신의 허락을 받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조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1, 2년은 건강하게 임신하지 말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임신한 6개월 동안에는 의사 선생님이 거부 반응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검사 수치나 뭐 이런 것들인데, 중요한 건 2년 정도는 피임하고 6개월은 거부 반응이 없고 셀 세트는 미리 끊어야 된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나머지는 의사 선생님이 관리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면역 억제제가 임신 중에 먹으면 영양이 어디도 나쁘지 않겠다 뭐 이런데요. 근데 면역 억제제가 대개는 신장 독성이 있어서요. 간 이식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열에 한 명은 나중에 문제가 조금 생긴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저희가 정기적으로 외래에서 검사를 하니까요. 신장 기능 검사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잘 모르는 얘기인데
태어난 애기들, 아까 사진에서 20주년 돼갖고 이식받은 엄마들이 데리고 왔잖아요. 많이 큰 애들을. 걔들이 과연 발달 과정이 정상적일 것이냐, 다른 암이나 자가면역질을 안 생길 것이냐. 근데 대개는 괜찮다고, 그 NTPR에서는 괜찮다 했고요. 또 다른 아주 오래된 보고에서는 84%가 정상이었다 해서 이게 해석하기 나름인데, 한 15명은 발달이 좀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얘기인데요. 그래도 최근에 나온 거는 괜찮다고 하니까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모유수유는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일단 모유수유 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알고 계셔도 잘못된 건 아닌데, 다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솔론도 가능하고요. 스테로이드는. 나머지 약들은요, 애매하게 써 있어요. 아까 거기에. 근데 어떻게 우리가 모유를 먹는 신생아들한테 피를 뽑으면서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먹여도 된다. 다만 피를 뽑았는데 애한테서 약물 수치가 검출이 되면 그때 끊어라. 근데 이건 조금 합리적이지 않죠. 그래서 제가 금기라고 해놨습니다. 물음표는 그렇게 해놨고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미국이라고 해도 모유 먹이는 것 때문에 애들을 주기적으로 엄마, 아빠 피 뽑을 때처럼 그렇게 갈 수 있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질문하신 분은 아니죠? 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주기적으로 여러분들 하시던 대로 약물 독성 레벨도 좀 판단해야 될 거는 임신 중에도 다르진 않고요. 다만 스테로이드를 먹으면 여러분들 아시지만 드시는 분들이 혈당이 높습니다. 공복 혈당도 막 거의 넘어가고 그래요. 용량을 좀 올리면. 그래서 당뇨가 좀 더 생긴다는 보고는 있고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임신성 당뇨는 임신 중독증에 비해서 그렇게 무서운 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이 필요하면 스테로이드는 먹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지만. 그리고 나머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임신 중에도 문제가 되면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외래 다니시다 보면 간이든 신장이든 필요하면 외과 선생님들께서 조직 검사를 권유하는 경우인데, 임신 중에도 필요하면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심장 기능이 나빠지는 게 거부 반응인지 거부 반응이 아닌 것 때문에 나빠지는지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거부 반응이 아니면 약을 올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필요하면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임신 중독증 생길 가능성이 많으니까 좀 자주 와야겠죠. 그건 의사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 거부 반응과 관련돼서 잘 조절이 안 되면, 검사 수치가 이상하면 조직 검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간은요, 그냥 신장이랑 비슷해요. 다만 간 이식은 한 5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5분의 1에서 7분의 1 아직. 시작된 게 많이 늦었잖아요. 67년에 처음으로 간 이식을 성공했는데 이미 58년도에 심장 이식 받았던 산모에서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이게 지금 누적 환자 수가 많이 적고 빈도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 이식은 아직 경과가 많이 나와 있지 않으나 아까 표에서 말씀드린 대로 임신 중독증 빈도는 높아지긴 하는데 신장 이식만큼 높지는 않고, 그러니까 나머지 빈도도 조금씩 높아지나 대부분은 신장 이식보다는 간 이식은 경과가 좋다, 이렇게 알고 계셔도 되고요. 만삭에 낳는 빈도 이런 것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장 이식이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산모 입장에서는 그렇고, 간 이식은 나온 데이터는 많지는 않지만 신장보다는 훨씬 더 예후가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 조금씩 는다. 간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간 이식의 거부 반응도 임신하기 전이랑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임신이 나의 간의 건강, 신장의 건강, 이식받은 장기의 건강을 해칠 가능성은 그것 때문은 없다라는 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임신 중독증 아까 신장은 10배, 30-40%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면 적은 빈도도 있고요. 적은 빈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부 반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나오지만 대개는 여기 보시면 거의 비임신 산모랑 다르지 않다는 보고들도 최근에 더 많이 나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약물 레벨은 비임신 때가 똑같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자주 해야 되죠.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임신하면 간에서 대사가 활발해지고요. 그 다음에 콩팥이 어떤 폭포 떨어지는 낭떠러지라고 생각해보면 그 낭떠러지로 혈액이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폭포로 물이 많이 가죠, 임신 때는. 그죠? 혈액량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기능이 굉장히 활발해지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약물 레벨이 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자주 피를 뽑을 수 있다, 약물 레벨 때문에. 그건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 다 있습니다. 훨씬 더 자세히. 다만 그냥 여기서는 이제 심장이랑 폐를 이식한 분들도 이제 예전보다는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조금 더 내과나 마취과 선생님들이랑 잘 협의해야 된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다라는 건데요. 뭐 그거는 어차피 산과 전문의 선생님한테 상의를 받을 때 그분이 다 감독을 하고 관리를 할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요약을 하면 이식을 받고 1년 내지 2년은 꼭 피임을 해야 되는데, 루프를 싣고 그 다음에 임신을 계획하는 동안 마지막 6개월은 의사 선생님이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라는 걸 계속 보장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약은 다 좋은데 셀셉트만은 임신을 하려고 한다면 바꿔야 합니다. 다른 약으로. 셀셉트는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병원은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자주 온다. 이유가 무슨 병이요? 임신 중독증 때문에 자주 와야 한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뭐 숙제나 가족분들한테 알려드리셔야 될 거는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 뭐 어떤 경과가 나빠지고 이러는 거에 많은 원인이 여러 보고에 의하면 이식하고 난 다음에 바로 임신이 된 경우죠. 특히 심장 이식 같은 경우에는 심장 기능이 안 좋아서 임신이 안 되고 있다가 심장 이식하고 난 다음에 기능이 좋아지면서 그 임신을 할 수 있는 가임 능력도 좋아지는데 피임을 안 하고 있다가 덜커덕 임신이 되니까 예후가 안 좋았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꼭 가임기 여성이라면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해당 병원, 뭐 아산병원이면 아산병원, 서울대병원이면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삼성병원, 해당 병원에 산과 선생님을 꼭 예약을 해서 그런 계획을 꼭 잡으셔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이 한 5분 정도 지났는데요. 죄송합니다.